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있거든요. 유산균은 이제 장내 미생물의 하나의 종류이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부르는 건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알려졌어요. 암, 심장병, 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당뇨병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면은 당뇨 생기는 확률도 다르고, 또 일반인에서도 식후 혈당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게 요즘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산균도 식후혈당을 조절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균은 그냥 틀린 그런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일반인 사회에서 유산균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유산균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하고 제 당뇨병, 심장병은 저번인가 세 번째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장내 미생물이 대장에서 자라서 얘네들이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물질들이 염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설하에서 점점 이쪽에 대한 학문이 발달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의 발달하고 실험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거의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제3의 조직이 이제 조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식사는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요. 요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진행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쥐 실험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해서 내놓은 좋은 논문인데, 이게 사이언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중국인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식이섬유소가 많은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한쪽은 그냥 알아서 드세요 하고 그냥 보통 음식을 먹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당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 대변에서 미생물을 채취해서 보니까 두 군관에 맨 처음엔 두 군관에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비슷했는데, 좋은 섬유질을 먹은 쪽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으로써 당뇨도 좋아졌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복잡해서 하나 말씀 안 드린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장내 두 실험군 중에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 사람하고, 섬유질을 그냥 보통대로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사람의 대변을 갖다 받아서 그걸 정제해 가지고 그거를 쥐한테 먹였어요. 그거 먹는 쥐는 무슨 죄입니까? 하여튼 뭐 그렇지만 하여튼 해봤더니 이렇게 그 쥐한테 또 그걸 먹여봤어요. 저 설탕물을 먹여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포도당 부화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파란색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좋은 유산 그 장내 섬유소를 잘 먹어가지고 그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게 된 사람의 대변을 먹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군보다도 훨씬 더 포도당 부화 검사가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러면 실험 많이 하거든요. 뚱뚱한 쥐한테 그 건강한 쥐의 대변을 갖다가 정제해서 먹이면은 그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대변을 정제해가지고 미생물만 포함해서 쥐한테 준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종 간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미생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조차도 당이 떨어지고 좋지만, 그 사람의 좋은 미생물을 받아다가 쥐한테 줬을 때 그 쥐 역시 또 당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혈당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사람한테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우리가 알면은 이 사람의 식후 혈당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사실은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양, 뭐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이 사람마다 그 음식에 대한 식후 혈당의 반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퍽 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서 사실은 예측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높아져서 왔을 때 뭘 먹었느냐 보면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먹으면 당신은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먹어도 안 올라가고 어떤 사람 좀만 먹어도 확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당뇨 환자는 대부분 좀만 먹어도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깨졌기 때문에 혈당 이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없어진 사람들이지만 이 최근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 동영상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정상인들도 의외로 알고 보니까 식사에 대해서 식후 혈당이 너무너무 뒤죽박죽 200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요즘 그거 보고 저희 병원 오셔서 본인 당뇨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이제 당뇨에 대한 저희가 좀 바꿔야겠죠.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의 발달이죠. 이거는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거를 도입함으로 해서 정상인들도 한번 차보고 해봤더니 세상에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도 음식 먹고 나면 혈당이 200이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화혈성 5.5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분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IT 기술이나 이런 센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한테 새로운 과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알면 식후 혈당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건강검진으로 쓸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 어떤 음식을 먹어라, 당신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발달하면은. 그래서 당신한테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또 B라는 사람한테는 당신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식후 혈당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2015년에 셀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이스라엘 연구자들이 이런 걸 개발했어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일반인한테 있어서 이제 나란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 제가 80 몇 킬로그램이고 키가 몇이고 나이가 몇이고 당뇨 유전력이 없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이랬을 때 내가 100g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내가 식후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당뇨가 될 확률이 얼마냐라는 게 되게 궁금한 하거든요,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아직 상품은 아닌데 앱도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걸 자기네가 발표한 건데 사람을 갖다가 800명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 피 검사에서 뭐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C펩타이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고 그다음에 당신은 뭘 잘 먹습니까? 몇 킬로그램입니까?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팔뚝 굵게 지방 그다음에 지방간 수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하루에 식사하는 푸드 다이어리 그 일기장도 보고 거기다가 뭘 더했냐면 이 사람들의 대변을 갖다가 채취해서 전부 다 대변에서 그 박테리얼 DNA를 다 뽑아가지고 어떤 종이 많은가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술이 옛날에 낙후돼서 기껏해야 받아가지고 그 저기 장내 미생물을 배양한다고 그래요. 근데 배양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은 DNA 어세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냥 쭉 해서 풀스트림으로 쫙 뽑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균이 몇 퍼센트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이 얼마나 올라갈 거라는 걸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Predict Personal Glycemic Response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걸 먹으면 당신은 얼마나 올라갑니다라는 걸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예측 모델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는데 지금도 개발 중이에요. 물론 100% 맞질 않아요. 한 70% 맞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래서 72개의 항목을 자기네가 넣어서 이제 당신은 뭘 먹으면 올라갑니다. 당신은 뭘 먹으면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72개의 변수와 식후 혈당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종들, 다른 사회에서도 식생활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회에서도 이것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네가 상업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누구한테 했냐면은 미국인한테 해봤어요. 그래서 인종이 달라도 맞을까 해가지고 그런 건강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해서 일주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자마에 나왔고 자마 네트워크라는 데서 오픈이라는 거는 오픈 소스라서 누구나 가서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헬스케어 쪽에 관심 있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혈당 올라가는 그런 반응을 몇 가지를 봐서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본 거예요. 그냥 좀 영어 해석하느라 어려서 그런데 그냥 이 이스라엘 모델을 받아다가 이 모델이 어 미국에서도 맞을까라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 예측을 한번 해봤고 거기다가 나중에 더하기 이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의 분포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의 정확성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를 본 실험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자, 보시면 실험 방법은 327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이제 다 오세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어, 여기다가 그 메디트로닉스 우리나라도 이제 제1형 당뇨 환자들한테 보험이 됐죠. 기계는 보험이 안 되고 이 여기다 붙이는 센서가 보험이 됐는데 메디트로닉스에서 나온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여기다가 일주일인가 사이를 차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일 전에 이 사람들 실험에 참가하기 2일 전에 이 사람들 대변을 다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각각 그 사람들마다 엄청난 실험이죠. 300 몇 명을 다 대변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의 분포와 종류와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미 자료 확보한 다음에 이제 어서 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했냐면은 첫날부터 아침에는 표준 식사를 하게 했고 자기네가 준비한 표준 식사를 하게 했고 나머지는 알아서 드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카운팅을 한 거예요. 이제 뭐 탄수화물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4일간 측정했다고. 근데 잘 안 나왔는데 4일인지 일주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세는 지장 없고요. 그다음에 식후혈당의 변화를 측정해서 어떠한 인자가 이 사람들의 식후혈당에 영향을 줬는가를 본 실험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저한테 이제 건강한 분들도 찾아오거든요. 당뇨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찍어보니까 뭐 식후 1시간 2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뇨 아니에요. 이제 기준상으로는 당뇨는 아니죠. 왜냐면 200이 넘고 당뇨의 클래시컬한 어, 전, 저, 그, 그, 증상이 있을 때를 우리가 당뇨라고 그러니까 단지 200이 넘었다고 당뇨는 아니죠. 그래도 그렇지만 정상도 아니죠. 근데 이 보면은 같은 식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리스판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 중에 300 몇 명 중에 몇 명만 뽑아가지고 여기 보여준 건데 어 그 그 음식에 대해서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게 같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주황색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안 올라가요. 이거 완전히 갑이죠. 이 사람은 근데 완전히 멘탈 갑이 아니라 이제 당뇨에 대해서는 갑이죠. 이 사람들은 여차직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 왜냐면 피크도 뒤로 밀려가 있고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당뇨인데 이 사람들 이제 진단상은 당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 반응이 다르냐?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는 음식만의 문제로 우리가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음식의 탄수화물 용량, 그다음에 음식의 GI 그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당 지수, 그다음에 음식 순서 뭐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같이 먹는 음식. 그러나 거기서 크게 빠진 게 뭐냐면 나라는 변수가 빠진 게 먹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야. 유전적인 배경,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뚱뚱하냐, 지방간 있는 인슐린이 잘 나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 거는 이제 이 안에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카보하이드레이트 센시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개인이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민감도가 얼마나 세냐는 거. 민감도가 높을수록 좋진 않아요. 왜냐면 자, 요 카보하이드레이트 메셔드 식후혈당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민감도가 1이라는 건요. 그냥 카보하이드레이트 먹었다면 다 올라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감도가 제로도 있어요. 근데 이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먹어도 하나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글쎄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민감도의 분포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 미국인 300 몇 명을 뽑았는데도 같은 탄수화물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피크 혈당이 올라가는 그게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제 정밀의학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정밀의학으로 이제 가는 길이고 그 이제 맞춤의학, 개인화의학, 커스텀 메디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정밀의학의 이제 한 종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도 그렇고 어떤 처방도 그렇고 다 그냥 어떻게 대량으로 처방하고 대,
이 사람이 있지도 않은 평균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평균인한테 해당하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평균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에 부작용이 있을 만한 사람, 이런 만한 사람들의 그 찾아가지고 거기 유전적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유전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어떤 약을 딱 투여하려고 그러는데 삐거리면서 이분은 어떠한 몇 번째 뭐 유전체에 변이가 있는 사람이라 이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삼가하십시오라는 것도 이제 뜰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상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같은 음식인데 이런 일정한 인구 집단 안에서도 당뇨도 아닌데도 너무나 다른 반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성복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의료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맞춤복 의료가 될 가능성이 크죠. 될 거예요. 예.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실성의 원리라든가 뭐 양자역학에 나왔다 해가지고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기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화된 걸 많이 봤다 해서라도 여태까지 영향력이 상식이 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 X표 보시게 되면은 탄수화물 퍼센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식후 PPGR이라는 건 식후 혈당 반응이에요. 식후 혈당 반응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탄수화물이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박스는 표준 편차인데 굉장히 표준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롤하게 중력의 법칙은 다 포함이 저기 그 다 맞듯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X축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같은 탄수화물 안에서도 그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편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올라가고 어떤 무진장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역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당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의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보면은 식후 혈당의 반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백질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당이 염려되고 식후 혈당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은 단백질부터 먹게 되면 인슐린도 반응이 빨라지고 당도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당 그 식후 혈당의 반응이 굉장히 천양지차가 난다는 거예요. 역시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개인을 두고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침대 하나 둔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키가 안 맞으면 늘려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키가 너무 넘치면 근데 다리를 자르거나 뭘 잘라가지고 키를 맞추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현대의학도 아직은 이게 개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 지금까지 밝혀진 대략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사람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비율 마찬가지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비율 중에서 탄수화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이것도 역시 진리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예측하고 다른 더 멋있는 지식이 나오고 최신 지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밑바탕에 된 고전 지식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1 더하기는 2죠. 항상 뭐 어떤 수학이 있어도.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는 뺐지만 지방을 많이 먹어도 그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방 비율 나왔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탄수화물 대 지방 비율 봤을 때 지방에 비해서 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식후 혈당의 반응이 커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단백질 먼저 먹자, 지방 먼저 먹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자.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독보적이고 탄수화물이 많이 나갈수록 당연히 당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까지 맞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뭘 했냐면은요. 칼로리만 본 거하고 탄수화물의 용량을 본 거하고 식후 혈당 갖다가 이렇게 비례 관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왼쪽 그래프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100g, 200g, 300g, 400g 될수록 요 세로축은 뭐냐면 측정된 식후 혈당의 그 정도예요. 근데 보면은 비례 안 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별로 비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측정된 식후 혈당의 어떤 정도와 식후 혈당은
그 에어리 언더 커버에서 2시간 동안 그려지는 어, 당 곡선의 면적을 한 거예요. 흔히 얘기 저기 많이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을 봐도 이건 칼로리를 봤거든요. 몇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면은 식후 혈당이 올라가냐? 뭐 이런 건데 뭐 일반적으로 칼로리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어서 칼로리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식후 혈당도 반응이 올라가지만 뭐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R 값이 0.3이에요. 이렇게 별로 그 비례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이제 이걸 예측 그 개수가 불량하다고 얘기해요. 예측도가 불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요. 장내 미생물의 분포하고 이런 데이터를 딱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쁜 곡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72개 그 지표를 넣어가지고 예측했던 이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관찰됐던 거랑 아주 예쁘게 그래 R 값이 한 0.68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얘를 뺀 나머지 지표만 넣었을 때는 뭐 당이 뭐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뭐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냐 봤을 때 이렇게 별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딱 넣어서 이 모델에 넣었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측치와 그다음에 관찰치가 딱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음식 쪽의 종류, 탄수화물의 양, 탄수화물의 비율도 우리 식후 혈당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게 많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개인차가 너무 많아서 누구는 많이 먹었는데 안 올라가고 누구는 조금만 먹었는데 의기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의 민감도가 달라서 그래요. 개인마다. 그런데 그 민감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인슐린 반응이라든가 췌장의 무슨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예측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 건강검진하는데 앞으로 이제 대변 갖고 오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은 이대로 살면 당뇨병 위험도가 높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지금 균은 너무 좋아서 이대로 사셔도 당뇨 위험도 없겠습니다. 이런 이제 날이 곧 올 거란 말이죠. 비용이 문제지 실제로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 예측의 정확도와 장내 미생을 보게 되면은 이 오렌지색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칼로리만 본 거예요. 칼로리하고 보게 되면 이건 이제 ROC 커브라고 좀 어려운 건데 ROC 커브가 이렇게 갈수록 좋아요. 하여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first positive하고 true positive rate인데 칼로리만 본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만 본 거는 예측 가능 ROC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생물까지 넣어가지고 딱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예측 모델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후 혈당 예측을 할 때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따라서 장내 미생물 우리가 뒤집어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장내 미생물이 좋을수록 식후 혈당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보면 식후 혈당에 변동 영향을 주는 인자는 식사의 양이겠죠. 칼로리죠.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양이라 하면 이제 몇 그램 되느냐 절대량. 그다음에 종류는 어떤 단순 탄수화물이냐 복합 탄수화물이냐. 즉 당 지수가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떡이나 빵이나 면이나 잘 소화되는 것들을 먹었느냐 아니면 전곡류 같은 거친 음식을 먹었느냐. 그다음에 다른 영양소는 어떠냐. 단백질하고 지방을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순전히 90%를 탄수화물로 식사하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탄수화물이 50%, 55% 되면은 당이 많이 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식사의 순서 단백질부터 먹고 지방 먹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었느냐 탄수화물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거꾸로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게 식사하는 시간 빨리 막 밥 말아 먹고 오게 되면 무지무지 높아져요. 그리고 왜 밥 말아 먹으면 올라가냐고 그러는데 밥 말아 먹으면 전분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용출이 돼요. 용출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혈당이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 말아 먹거나 뭐 말아 먹는다는 건 제가 흔히 이제 환자분들 농담할 때 이 말아 먹으면 인생 말아 먹는다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아 먹게 되면 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빨라서 그러니까 식사하는 시간도 빨라서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전분이 빨리 분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의 유전적인 성향이 당연히 있겠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당뇨에 뭐 유전력에 가족력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게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당뇨 환자하고 심장 환자하고 일반인은요,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옛날에는 당뇨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바뀌었다라는 거냐, 아니면 장내 미생물이 바뀌어서 당뇨가 걸렸다는 거냐라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왕설을 했지만, 최근에 모든 연구의 경향은요, 이거는 인과관계다. 장내 미생물이 나빠지면서 그것이 당뇨로 가는 길을 관여한다라는 것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끔 요구르트 드시고, 제가 당뇨 환자한테 꼭 권하는 게 있어요. 비타민 D,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이다. 비타민 B 컴플렉스,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유산균을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유산균은 글쎄요. 좀 뒤에 봅시다. 그래서 좋은 장내 미생물을 키워서 식후 혈당을 낮추자가 오늘 저의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간에 식후 혈당이 높은 건 많이 안 좋거든요. 일반인도 식후 혈당이 높을수록 당뇨를 예견하는 거고, 당뇨 환자는 식후 혈당이 높을수록 혈관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장내 미생물을 키우자는 거, 우리도 한번 키워보죠. 공룡만 키우지 말고 드래곤 길들이기 하지 말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보다도 더 많고, 우리 모든 은하계, 우리 모든 우주에 있는 은하계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게 내 몸 하나하나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개체 수래요. 그러니까 한 2kg 된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데, 자, 그래서 좋은 장내 미생물을 키우려면은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해야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서 말씀드리냐면, 탄수화물은 독이 아니다라는 파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콩이나 견과류나 채소, 과일 등을 좀 즐겨 드셔야겠는데, 저는 과일은 좀 참아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어요. 과일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이점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당이 많아서. 그다음에 술을 멀리 해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술은 뭐 사람만 잡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잡죠. 그래서 술 마신 다음에 설사하고 배탈 나는 거는요, 술 자체가 알코올이 대장을 자극해서도 그렇지만 일시에 싸그리 그냥 다 장내 미생물을 죽여요. 그래서 술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당을 멀리 하셔야 돼요. 과당이라는 건 이제 뭐 옥수수 과당,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그냥 비싼 설탕 말고요. 대부분의 당을 그 저기 더 뭐냐면 단맛을 내는 거는 싼 옥수수 과당이에요. 공업적으로 만드는데, 그 과당이요, 사람들이 과당을 잘못하는데, 과당은 과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안 올리죠. 그래서 당 지수는 낮아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과당이 하루에 몇 g인가 그 이상만 넘게 되면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다 완전히 죽이거나 분포를 바꿔버리거나 나쁜 미생물로 바꾼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거 좀 조심하세요. 과당이요. 그래서 뭐 가공식품에 과당 시럽 넣어서 드시거나 달게 먹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길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도 장내 미생물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너무나 많이 증명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기가 많으면 좋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트랜스지방은 더욱더 그렇죠.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 누가 더 나쁘냐? 당연히 트랜스지방이 더 나쁘지만, 최근에 트랜스지방은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법에 의해서 이게 1%도 안 나오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은 포화지방인데, 포화지방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것도 올라갑니다. 저 장내 미생물도 나빠지죠.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기.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마찬가지죠. 이건 뭐 경험적으로도 다 알고, 실제로 잠 못 자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막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 분포가 바뀐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옛날에 유산균을 권했는데 유산균이 먹는 맛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강식품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선전하는 유산균이 진짜 그 함량이, 그 균이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선전하는 사람들이 선전하는 그게 제 말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뭘 권유하냐면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 드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탕이 안 달리고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우유를 발효한 그 요거트가 플레인 요거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플레인 요거트 많이 나와요. 뭐 자연드림도 팔고, 그다음에 한살림에서도 나오고, 일반적인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마시는 요구르트 아닙니다. 그거는 말고 떠먹는 거예요. 그리고 걸쭉할수록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거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가끔 방송에 나와가지고 식전에 뭐 요구르트 먹었더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산균은 다 죽어요.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게, 바로 밥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기분 좋게. 근데 덤으로 더 유산균만 따로 먹는 것보다 뭐가 좋으냐면은,
칼슘 많죠. 그다음에 유지방도 좋은 거 있죠. 단백질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레인 요구르트 권하는데 칼로리가 좀 있기 때문에 매일 뭐 세 끼 다 드실 건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먹고 나서 플레인 요구르트를 먹어요. 왜냐면 이제 저 유당 불내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아침에 먹으면 이 병원 가다가 막 배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먹는데 그런 거 없는 분들 아침에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유산균은 글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비싼 만큼 과연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머지 요거 꼭 잘 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장내 미생물을 키우고 그 좋은 장내 미생물은 여러분에게 아, 염증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당뇨도 예방하고 식후혈당도 좋게 해서 좀 많이 보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바이오시스, 그 공생, 이 적대적 공생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서로 우호적 공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좋은 장내 미생물을 키우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오늘 검은고 산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하라는 이제 연주자인데 이 가야금 산조는 좀 많은데 검은고 산조는 좀 많지는 않거든요. 뭐 두 개 유파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근데 가야금 산조가 화려하고 바이올린 같다 그런다면은 이 검은고는 이제 남자 악기인데 이게 술대로 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쾌하고 묵직하고 아주 호방합니다. 근데 되게 연주가 잘 된 거가 이제 나왔는데 어 요거는 이제 CD예요. CD로 나온 거고 이걸 얼마 전에 LP로 만든 건데 이거 되게 음질 좋아요. 그래서 혹시는 오디오 에어가나 음질 좋은 LP를 찾으시는 분들 이거 한번 꼭 사서 들어보시면은 이거 진짜 옛날에 잘 된 LP를 들었던 그런 기분, 한국 LP 수준을 좀 느끼실 거고 뭐 음질은 관심 없고 음악에만 관심 있던 요거 들으시면 돼요. 이재하의 검은고 산조인데 이거는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런 날 호젓하게 달밤에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연주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